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비유동자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유동자산의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자산의 뼈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산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크게 나누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우리가 앞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당좌자산에서도 많은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급금, 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것 등이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하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반제품, 그리고 미착품, 또 소모품 이런 것 등이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중요한 회계 처리들, 그 회계 처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도가 쭉 나가실 텐데 이렇게 이제 자산을 이제 오늘 비유동 자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유동 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 우선 개정 과목부터 잘 암기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개정 과목들과 관련된 회계 처리,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네,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는 거래의 판료소 항상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라는 건 결국에 분계니까. 분계는 거래의 판료소의 원칙에 의해서 분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분계의 절차에서 나왔듯이 개정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그 개정 과목에 차변에 기입할 것인가,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 개정 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개정 과목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이고, 차변에 기입할 거냐, 대변에 기입할 거냐 하는 것은 이 거래의 판료소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차대변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대부분은 거래에서 금액이 딱딱 명쾌하게 나와 있지만 일부 거래는 금액을 월알로 계산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또는 암산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는 많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회계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꼭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학원 수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실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노트에도 써보시고 책을 또 다시 읽어보시거나, 또 마침 또 동영상 강의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우리가 4개로 구분해서 공부할 거예요.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이 비유동 자산은 4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자산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투자자산이라 하는 것은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있는 것은 투자자산이라고 개정 과목 분류할 때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유동자산 안에도 투자 성격의 자산이 있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이라든가 단기 금융상품들, 이게 단기 투자 상품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걸 투자자산이라고 분류는 안 합니다. 단기 목적의 투자는.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유동 자산 중에 있는 것들,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판매 활동과 관련 없이 다만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자산의 개정 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장기성 예금. 그래서 1년짜리 예금이 아니라 뭐 2년, 3년, 10년 이렇게 장기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걸 모두 예금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들, 장기성 금융상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금융상품들의 종류는 이와 같이 장기성 예금만이 아니라 밑에 보시다시피 CD, CMA, MMF, RP, CP 등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금융상품들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개정 과목도 있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자, 현금은 우리 당좌자산이죠. 네, 당좌자산. 여기서 개정 과목 이름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투자자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면서 또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해약을 못하는 그런 딱 묶여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할까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 말은 만기가 사실상 어떤 금융기관하고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약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는 출금할 수가 없는 그런 예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특정 현금과 예금은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돼요. 당좌 개설 보증금. 자, 은행을 통해서 수표 발행을 하려면은 은행에서 수표장을 얻으려면요, 당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좌 개설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은행에 그 보증금을 넣어놓으면 통장을 하나 줄 거예요. 그 통장이 당좌 개설 보증금의 통장인데 그런 예금은 개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해 두면 됩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개정 과목으로 특정 현금과 예금이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은 장기와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요. 당좌자산에서는 단기 대여금이 나왔었죠. 네,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장기 대여금이라는 것은 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그 회수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되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장기 대여금. 우리 당좌자산에서는 단기 대여금이 있었다.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부동산.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샀는데 뭐 영업소로 쓸 것도 아니고 본사, 오피스 건물도 아니고 단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샀다든가 건물을 사면은 그거는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지금 개정 과목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개정 과목만 나열을 했어요. 투자 자산에 대해서 FAT 1급에서 별로 시험을 다루지 않습니다. 네,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줄을 그으셔가지고
이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빠져있는데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니까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넣어주십시오. 만기 보유 증권. 이 부분에 설명을 여기서. 과거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교재에서 그걸 쏙 빼버렸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혹시 있나? 요거는 지금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제가 나중에 인쇄를 해서 아예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다시는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조화 자산에서 배웠던 단기 매매증권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단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돼요. 단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다. 여기서 단기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1년, 1년 이내에 매도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기 보유 증권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아까 제가 밑에 줄친다 있죠? 거기다가 써주셔도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 여기서 유가증권의 의미는요, 주식과 채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주식과 채권. 주식과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의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유가증권입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한다.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에 관해서 우리가 앞부분 유동자산 공부할 때 이거 충분히 아주 중요하다고 공부했죠. FAT 1급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취득, 평가, 처분에 관한 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 만기 보유증권보다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자본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자본의 개정 과목을 외우셨는지 아직 못 외우셨겠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것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에요. 이거 투자 자산. 지금 우리 이거 이 두 개가 투자 자산이죠. 이게 투자 자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단기 매매증권도 내용적으로는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인데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투자 자산이라고는 안 하고 단기 금융상품, 또 단기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 하면은 유가증권에서는 만기 보유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이 두 개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내용은 뭐냐? 이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돼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 그거는 무엇 때문에 되느냐면 요 자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서 자꾸 어떤 개정 과목들이 많이 보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평가 이익이 나오든지, 아니면 매도 가능, 가짜가 빠졌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게 두 개가 자주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 두 개 개정 과목이. 왜 그러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가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안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본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있는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여러분을 깜짝 속일 수가 있어요. 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누가 봐도 이익 손실이니까 아 이건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다.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탁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걸 노리고 이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틀릴 거다. 제발 좀 틀려주세요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좀 긴장하셔야 돼. 네. 그리고 그 뒤에 평가까지 나오면 이건 진짜 긴장해야 돼요. 아 이건 평가했으니까 이건 자본이야. 평가한 거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손익으로 가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손익으로 안 가는 거다. 이걸 아주 오늘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여기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이 비교한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득 시 분계, 평가 시 분계, 처분 시 분계가 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든 예제가 있네요. 요거 작년에 만들었나 봐요. 2019년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뭐 작년이든 올해든 그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적당한 뭐 오늘 바로 인쇄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투자자산 계정 과목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은 계정 과목만 정리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많은 출제가 일어난다. 자, 유형자산은 그럼 뭐냐? 이것도 역시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야 돼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활동 과정에 장기간 사용된다.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뭐 5개월, 6개월 이런 건 장기간이 아니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소한 장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용되어서 결국에 미래에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에 경제활동에 경영활동에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이다 이거죠. 유형의 자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라는 의미죠.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것이 유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이다. 요거 유형 자산의 정의. 유형 자산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을 알아야 되는데 개정 과목이 모두 7가지가 여기 있네요. 토지. 잘 알 거예요. 토지. 뭐 토지에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알 필요 없죠. 그냥 땅이면 다 토지예요. 토지. 근데 투자 부동산은 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야 그게 토지예요.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는 투자 부동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 뭐 여러분 건물 잘 알잖아요. 사무실 건물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창고 건물도 있고
만약에 기숙사로 쓰려고 오피스텔을 샀다. 그것도 건물이에요. 예, 오피스텔 개정 과목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기숙사 개정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샀든 오피스텔을 샀든 직원들의 사택 개념으로 또는 기숙사 개념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그냥 건물입니다. 공장, 사옥, 영업소, 창고 이런 거 모두 건물이 되겠죠. 그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설비를 다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둥하고 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조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건물 내에 냉온풍 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 건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이렇게 기계장치로 분류를 안 합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부속 설비는 그냥 건물로 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 건물이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회사 건물이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번에 5천만 원을 주고 아마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5천만 원을 기계장치로 해야 될까? 아닙니다. 이 건물의 부속 설비예요. 회계 처리할 때는 건물 5천만 원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게 건물의 부속 설비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 설비. 자, 그 다음에 구축물. 이건 건물하고 좀 달라요. 건물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건물로 회계 처리하지만 구축물. 이거는 건물하고 떨어진 겁니다. 정원에 있는 분수대. 또 우리 회사 공장 안에 있는 육교, 다리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 되죠. 예. 기업에서 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위에 장착되어 있는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가 구축물이에요.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나 공작물이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육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토목설비, 분수대, 정원을 아주 잘 갖고 오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정원이 있다. 그럼 그것이 구축물로 유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네, 생산 공장에 기계장치가 많겠죠. 창고 같은 데도 기계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차량하고 운반구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차량은 여러분들이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운반구 안에 들어가는 게 오토바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운반에 쓰이는 것이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도로에서 운송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 차량 운반구에 포함을 시켜요. 육상 운송수단,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우리 사무실에 있는 비품을 말하는 겁니다. 냉장고, 에어컨,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복합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비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 네, 임시계정이에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 유형자산 중에 임시계정이 이거 딱 하나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말 그대로 건설 중인 겁니다. 건설 중이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처음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설계부터 시작하고 하겠죠. 그러면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비 2천만 원을 만약에 지불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건물의 취득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이 비용이 아니에요. 그게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부터 모아 나가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쭉 모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준공이 다 끝나고서 마지막 대금을 지불하면은 이제 금액이 확정되겠죠. 그때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시켜요. 완공되는 시점에. 그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건설 완료 전까지. 그리고 나중에 완료되면 본래의 건물로 대체하게 된다. 자, 이렇게 7개의 개정 과목이 있네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이제 알았고요. 암기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모든 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입할 때 수수료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포함하고요. 또 유형자산 기계 같은 거 운반하느라고 운송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고요. 또 상차비, 하차비 이런 하역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고요. 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도 설치 기사가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이 설치를 못하니까 설치비를 또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고요. 또 시운전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운전비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하고. 또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 세금도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니까. 근데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영업소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3억 원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 3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오늘 300만 원을 만약에 납부했다. 취득세 300만 원의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차변에다가 건물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취득세는 이거 취득세 세금이니까 비용일 거야 하고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취득세가 아니라 보유에 관한 세금,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거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지금 여기는 취득원가를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 부대비용, 구입 부대비용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사고서 토지 정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토지 정지 비용. 우리가 이제 땅을 샀으면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정지, 토목공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도 치고, 배수로도 내고, 축대도 싸고 하려면은 뭐예요? 그런 토지 정지 작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일을 시켜야죠. 그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중개수수료가, 여기 매입수수료에는 중개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통해서 사게 되면은 우리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모든 부대비용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가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 그 수수료가 일종의 부대 비용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는 그것 딱 하나뿐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산 취득 시의 부대 비용들은 전부 자산의 취득 원가에 다 포함할 거다 그랬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에는 조금 우리가 앞에서 아마 재고자산에도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재고자산 취득하면서 뭐 운송비, 하역비, 뭐 세금 이런 거 다 포함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예. 그리고 아까 유가증권 얘기 나왔는데 단기 매매증권 말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있었죠?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취득할 때도 주식이나 채권 취득할 때 수수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취득 시 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 금액에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시 얼마로 회계 처리할지 이제 대략 정리가 됐어요. 모든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많은 관리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취득 후에도 많은 관리 비용이 지출해요. 그래서 취득 후에 지출되는 내용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유형이에요. 자본적 지출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 해당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에 그 지출한 내용이 내용 연수를 증가했다든지, 내용 연수 증가라는 말은 사용 기간을 증가시킨다는 의미하고 거의 같아요. 예, 애정이지만 내용 연수도 어디까지나 애정입니다. 내용 연수라는 말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 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사용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출을 해가지고 사용 기간을 늘렸다 이거예요. 차량 같으면은 차량을 한 3년간 화물차를 3년간 운영하다가 엔진이 힘이 없어가지고 엔진을 새 걸로 바꿨다고 볼까요? 그러면 엔진을 새 걸로 바꾸면서 500만 원을 수리비를 줬어요. 엔진값. 그러면 500만 원을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하는, 여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 엔진을 바꾸면 그 차가 앞으로도 원래 3년밖에 쓸 수 없는 차였는데 엔진 바꿔가지고 앞으로 3년 더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내용 연수가 증가된 지출이에요. 그거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해야 돼요. 자산이 뭐예요?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증대시켰거나, 성격이 비슷하죠? 네, 생산 능력의 증대. 만약에 무슨 포장기계가 있는데 이 포장기계가 한 시간에 뭐 100kg씩 포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계를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한 시간에 200kg씩 포장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그게 생산 능력이잖아요. 그런 투자, 즉 그런 지출.
그 다음에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거나, 원가 절감이라는 건 뭐 이렇게 뭐 100원, 뭐 1000원, 2000원, 2만원, 만원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가 절감이 확실하거나, 품질이 많이 향상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거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게 돼 있어요. 내용연수 늘어나니까 효익이 많이 늘어나죠. 생산성 좋아지면 효익이 많이 생기죠. 원가 절감하면 이익이 많이 나죠. 품질 향상되면 판매가 많이 되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죠. 이러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주의 예제. 자, 자본적 지출의 예는 건물로 예를 들면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았다. 네, 만약에 공장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았어요. 그럼 평소에는 작업자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놓았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걸어가지 않고 기계를 타고 쫙 올라가죠? 생산성이 증대되잖아요. 그리고 증설을 하거나 개조했다. 증설하고 개조하면 내용연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를 공장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지출의 유형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비용 처리. 아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자산. 해당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 어떤 것을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그 내용이 원상회복, 고장나면 고치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벨트가 끊어지면 새 벨트로 바꿔야죠. 기계 같은 경우.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능률 유지, 수리,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능률 유지고 수선 유지, 이런 성격. 그래서 현상 유지적인 지출, 이런 것은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개정 과목은 수선비나 차량은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개정 과목이요. 그래서 밑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수익적 지출의 예제는 건물에 도색을 했다. 네, 건물 주기적으로 도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물 유지 관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유리창을 교체했다. 유리창도 금이 가고 때가 많이 끼면 새 걸로 갈아 끼워야죠. 예, 이게 다 원상 회복입니다. 소모품이 다 돼서 교체했다. 차량의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교환해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 유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자산 처리해야 될 내용과 비용 처리해야 될 내용이 명확히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가지고 이걸 장난을 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자꾸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1번. 네. 또 반대로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자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요게 2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칙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업이 말하자면 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분식회계의 한 예라고 보면 돼요. 분식회계의 예. 자, 특히 1번이 많은데요. 1번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과대하게 부풀려집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차에 엔진 오일을 바꾸고 타이어 바꾼 것을 자꾸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했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오일 떨어져서 교체했는데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했네.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빠지기도 하지만 자꾸 차량 운반구 금액이 더 늘어나죠. 오일 바꿀 때도 차량 운반구, 타이어 바꾸는 비용도 차량 운반구 하면은 자산이 부풀려져요. 비용 처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비용 처리를 안 했잖아요. 차량 유지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부 차량 운반구 했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비용이 줄어들어 버려요.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이 반대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자산을 과대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가 분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좋아져요. 저렇게 되면. 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말이죠. 예,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대출이나 이럴 때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일부러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차량에 엔진을 바꿨는데 그냥 차량 유지비로 차량 유지비 비용 처리해버렸어요. 그거 원래 차량 운반부로 해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자산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작아지죠. 그 대신 비용이 너무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정상보다 너무 작게 표시가 돼요. 정상보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2번처럼 하려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글쎄요, 절세? 네. 법인이 법인세를 좀 조금 내려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익이 적게 나면은 나중에 또 그 법인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익이 적게 나면 또 가져갈 배당금도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2번은. 자, 그래서 1번의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오류를 범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게 그 설명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정리된 표가 이 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이걸 설명한 게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취득 후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도 중요하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공부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